그저 국경에서의 또 한 번이 추운 순찰 근무였다. 그러던 중 한 병사가 무언가를 들었다. 바람 소리라고 치부할 만큼 희미한 소리였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바람이 아니었다. 굶주린 셰퍼드 강아지였다. 생사의 경계에 간신히 매달린 채 강철 울타리에 몸을 바짝 붙이고 누군가를 기다리듯 서 있었다. 태그도 소음도 없었다. 단지 수천 가지 말하지 못한 공포를 담은 눈빛만이 있었다. 그 병사가 이어서 한 행동은 모든 규정을 어겼을 뿐 아니라 묻혀있던 비밀을 드러냈고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켰으며 두 존재의 삶을 영원히 바꾼 유대감을 형성했다. 이건 단순히 생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한 사람이 명령 대신 마음을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일,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세상이 본 것에 대한 이야기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어디서 보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간과 개의 유대는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국경선을 따라 부는 바람은 속삭이지 않는다. 그것은 베어낸다. 콘크리트와 강철을 가르며 훈련된 병사들마저 공허하게 만드는 차가움으로. 상병 김민재는 이 길을 수백 번 걸었다. 매 순찰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건 없이 조용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가 달랐다. 귀를 스치는 너무 희미하고 순간적인 소리, 울부짖음도 으르렁거림도 아닌 바람의 포효 아래 거의 보이지 않는 연약한 낑낑거림이었다. 그는 멈췄고 귀를 기울였다. 다시 들렸다. 숲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울타리에서였다. 대부분의 병사라면 계속 걸었을 것이다. 보고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만 민재는 방향을 틀었다. 그는 천천히 접근하며 철조망 바닥을 훑었다. 바람에 날린 잔해나 다친 토끼 정도일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그를 얼어붙게 했다. 작은 셰퍼드 강아지였다. 뼈가 앙상하고 떨고 있으며 차가운 강철에 몸이 붙은 듯했다. 그 눈은 애원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마치 시간을 세며 누군가 아무든 멈춰서 관심을 보여주길 기도한 듯. 강아지의 갈비뼈는 털 위로 뼈를 그린 듯 피부에 비쳤다. 발바닥엔 피가 말라붙어 가느다란 선을 그렸고 한쪽 귀는 찢겨져 비스듬히 매달려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으르렁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저 응시했다. 그 고요함, 그게 가장 강렬했다. 두려움이 아니라 체념이었다. 마치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 이미 받아들인 듯. 민재는 쪼그려 앉아 단백질 바를 꺼내 한 조각을 울타리 사이로 밀어넣었다. 강아지는 덤벼들지 않았다. 한번 냄새를 맡더니 다시 흙 위에 머리를 얹었다. 씹는 것조차 너무 벅찬 듯. 그걸로 충분했다. 민재 안 깊은 곳, 계급보다 오래되고 임무보다 깊은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규정은 선을 넘지 말라고 했다. 매뉴얼은 보고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 매뉴얼은 이런 눈빛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게 아니었다. 그는 그곳에 있어야 할 시간보다 더 오래 머물렀다. 숨이 철조망을 뿌옇게 만들었고 차가운 금속을 손가락으로 감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약속을 듣고 모두 깨지는 걸 본 생물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어둠은 더 깊어졌다. 민재는 일어나 돌아갔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제 더 무거웠다. 장비에서 오는 무게가 아니었다. 그날 밤 막사에서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 깜짝할 틈도 없었다. 그의 눈은 천장을 고정했고 심장은 조용한 카운트다운처럼 뛰었다. 그 강아지에 대한 무언가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어쩌면 놓아줘서는 안 되는 것일지도. 바람 속 아무도 감히 넘지 않는 국경에 눌린 채 무언가가 그를 찾아냈다. 잊혀지기를 거부하는 무언가. 그리고 민재? 그는 이미 진짜 선을 넘었다. 규정으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다음 아침은 해가 뜨지 않고 막사 창문에 짙은 안개가 눌린 채로 왔다. 마치 하늘 자체가 숨을 참는 듯. 민재는 침대에 거의 닿지 않았다. 면도도 하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풀리고 있었다. 하지만 무너지는 방식이 아니었다. 아니, 이건 무언가가 깨어나는 풀림이었다. 몇 년간 느끼지 못했던 것, 목적. 그리고 어쩌면 오랜만에 공감에서 비롯된 긴박함. 그는 아침 식사를 거르고 다른 이들이 알아챘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썹을 치켰다. 병사들 사이의 전형적인 괜찮냐? 는 반쯤 궁금한 코드였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부츠는 서리 덮인 자갈을 평소보다 세게 밟으며 곧장 울타리로 향했다. 망설임 없이 추진력만 있었다. 강아지는 같은 자리, 같은 자세로 있었다. 단지 이제 더 조용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간신히 털 끝에는 서리가 붙어 있었다. 민재가 도착했을 때 눈을 들지 않았다.
깜빡임조차 없었다. 그게 민재가 전투에서 본 어떤 것보다 더 무서웠다. 그는 기다리지 않았다. 기지에 전화하지 않았다. 반쯤 구상한 전략도 없었다. 그는 재킷 아래로 손을 뻗어 철사 절단기를 꺼냈다. 표준 장비지만 절대 이런 용도로 쓰라고 준 게 아니었다. 차가운 금속이 철컥 소리를 내며 끊겼다. 강철에 메아리칠 만큼 충분히 컸다. 그는 손으로 울타리를 벌리며 손가락 마디를 까칠하게 찢었다. 마침내 기어 들어갈 공간이 생겼다. 강아지에게 다가갔을 때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민재는 강아지를 안아올렸다. 따뜻함, 아니 그 부족함을 느끼며 이를 악물었다. 막사로 돌아와 그는 작은 욕실에 타월 더미 위에 강아지를 눕혔다. 수의사 테이블은 아니었다. 금간 타일 바닥과 구석의 낡은 히터뿐이었지만 안전했다. 그는 배급 식량을 따뜻한 물에 적셔 강아지 코 근처에 떨어뜨렸다. 반응이 없었다. 단지 코털을 간신히 움직이는 부드러운 내쉼뿐. 민재는 또 다른 타월로 강아지를 감싸고 바닥에 앉아 기다렸다. 시간은 분처럼 흘렀다. 밖에서는 병사들이 카드게임으로 웃었고 커피가 끓어 넘쳤다. 안에서는 두 생존자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하나는 고통에 빠져 있고 다른 하나는 훨씬 더 무거운 것. 인식 속에 저녁이 되자 강아지는 음식을 두 입 먹었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충분했다. 민재 안에 무언가를 불태우기에 충분했다. 그는 천으로 강아지의 얼굴을 닦아주고 히터 가까이 옮겼다. 마침내 그 눈에서 깜빡임을 보았다. 두려움도 희망도 아닌 단지 인식, 공유된 이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는 강아지에게 이름을 붙였다. 강희. 별다른 이름을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이미 이 생물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목소리, 따뜻함, 신뢰. 강희에게는 멋진 이름표가 필요 없었다. 이제 안전해 라고 말할 때 진심인 누군가가 필요했다. 민재는 부엌에서 여분의 음식을 몰래 가져오고 위무실에서 훔친 위료용 물티슈로 강희의 상처를 닦았다. 밤늦게 비누로 씻겼다. 그의 손은 서툴렀지만 조심스러웠다. 강희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봤다. 항상 바라봤다. 마치 이 친절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인지 해독하려는 듯. 그러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강희가 민재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다리로 따라온 게 아니라 눈으로. 민재가 방을 나가면 강희는 머리를 들기 위해 애썼다. 돌아오면 그 머리는 천천히 조용히 타월 위로 내려갔다. 위식, 작은 연결의 심장 박동, 꼬리 흔들림도 하름도 없이 그저 존재. 민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지휘관도, 의무병도, 맞은편 침대에서 모든 걸 들었을 법한 최병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게 더 쉬웠다. 더 안전했다. 어떤 진실은 공유되면 빼앗길 위험이 있다. 막사는 바빴다. 훈련, 브리핑, 경계 순찰. 하지만 민재는 일찍 빠져나와 밥을 거르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를 이끈 건 죄책감이 아니었다. 본능이었다. 병사들이 배운 본능. 모든 직감이 경계하라. 고 외칠 때 따르는. 왜냐하면 이건 끝난 게 아니었다. 단순한 길 잃은 개가 아니었다. 강희에게 뭔가 맞지 않았다. 상처, 침묵, 먼 엔진 소리나 무거운 부츠 소리에 근육이 긴장하는 방식. 민재는 큰 소리로 심지어 자신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생각은 항상 그의 숨결 한 발짝 뒤에 맴돌았다. 만약 강희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목격자라면 그건 평범한 화요일처럼 시작됐다. 잿빛 하늘, 식은 커피, 멀리서 들리는 엔진 소리. 하지만 기지에는 무언가 어긋난 느낌이 있었다. 바람마저 연습된 듯한 느낌. 민재가 강희의 붕대를 갈아주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날카롭고 절제된 허락받을 생각 없다는 노크였다. 복도에는 너무 깔끔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재킷, 다림질된 바지, 휘장 없음, 민간인 신분, 군인 자세, 검사라며 마술처럼 빠르게 배지를 보여줬다. 민재가 아는 어떤 부서의 것도 아니었다. 그건 위미심장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대응했다. 방은 깨끗하고 장비 정리됐으며 위반사항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공기까지 소유한 듯 들어왔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훑었다. 정리 안 된 침대, 반쯤 싼 더플백, 강희의 상자 밑에 깔린 타월로 아직 축축한 바닥, 빈 상자. 민재의 위장이 쿵 내려앉았다. 세탁실에서 아주 작고 절묘하게 타이밍이 어긋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사람 소리가 아니었고 크지도 않았지만 충분했다. 검사관은 멈췄고 고개를 기울였다. 감기 걸렸나?
상병?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건조한 공기, 오래된 덕트 때문입니다. 겨울마다 그래요. 남자는 한 박자 오래 머물렀다가 마치 조용한 체스게임에서 민재가 이겼지만 동정으로 봐줬다는 듯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떠난 후 민재는 막사 문을 2번 잠갔다. 그리고 세탁실 싱크대 아래에서 여전히 담요에 쌓인 강의를 꺼냈다. 강의는 짖지도 낑낑대지도 않았다. 그저 올려다봤다. 차분하지만 먼 눈빛, 마치 저런 사람들을 전에 봤고 제복 입은 전문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냥당하는 방식으로. 민재는 떨쳐내려 했다. 아무것도 아닐지도, 그냥 그가 편집증적인 걸지도. 하지만 그 착각은 빠르게 깨졌다. 새벽 3시, 제한구역 울타리 너머로 헤드라이트가 나타났다. 거기엔 차량이 있어선 안 됐다. 민재는 일정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다 타이어 자국을 봤다. 깊고 최근에 외곽 철조망으로 직행하는. 다음 날 강희는 밥을 먹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복도 발소리마다 구석에서 떨었다. 그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기억이었다. 그 과다 경계는 배운 게 아니었다. 새겨진 것이었다. 민재의 본능이 작동했다. 그는 검은 지역과 해외 작전에서 누군가가 추적당하는 걸 알 만큼 충분히 겪었다. 강희는 단순한 길 잃은 개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를 잃었고 그 누군가는 그 손실을 조용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절박함 속에서 민재는 손전등을 들고 직접 경계를 돌았다. 막루를 지나 마지막 검문소를 지나 땅은 축축했고 진흙은 신선했지만 흔들림 없었다. 그가 처음 강의를 발견한 울타리 선에 도달했을 때였다. 그때 그는 그것을 봤다. 낮은 철조망에 걸린 피 묻은 천조각. 바람에 살짝 펄럭이는 털이 아니었고 오래된 것도 아니었다. 사람 손으로 만든 전술 등급. 그 옆에는 부츠 자국. 하지만 군용이 아니었다. 그는 쪼그려 앉아 그것들을 살펴봤다. 무거운 트레드, 더 넓은 밑창, 순찰이 아니라 속도를 위한 부츠. 우리 것이 아니었다. 막사로 돌아와 그는 바닥에 앉아 점점 더 단단히 몸을 웅크린 강희 옆에 있었다. 민재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강희 등에 부드럽게 올렸다. 압박도 명령도 없이 그저 존재. 그는 더 이상 답이 필요하지 않았다. 적어도 오늘 밤은. 이제 그는 이해했다. 강희는 무언가에서 도망친 게 아니었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찾는 걸 멈추지 않았다. 민재는 항상 고요를 신뢰했다. 병사로서 그건 안전을 의미했다. 사람으로서 생각할 공간을 주었다. 하지만 최근 막사의 침묵은 평화롭지 않았다. 계산된 것이었다. 공기에는 정당하지 않은 고요가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불빛 너머에서 보고 기다리며 숨을 참고 있는 듯. 강희도 알아챘다. 그는 더 이상 한 구석에서 웅크려 잠들지 않았다. 대신 방 가장자리를 느리고 불안하게 걸었다. 마치 그만이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따라가는 듯. 민재는 잠들지 않았다. 못해서가 아니라 원치 않아서였다. 바닥의 삐걱거림, 문손잡이의 클릭 소리 하나하나가 증폭된 느낌이었다. 무언가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척추를 누르는 긴장감. 검사관 방문 후 나흘째 밤. 무언가가 일어났다. 부드러운 딸깍 소리, 유리가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쿵. 천둥이 아니었다. 발소리도 아니었다. 무언가가 막사 창문에 부딪혔다. 민재는 빠르고 조용히, 전술적으로 움직였다. 훈련이 근육 기억으로 응축되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벽에 붙어 창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긴장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강의도 아니었다. 그는 몸을 굳히고 귀를 납작하게 하고 그 창문을 지옥의 문이라도 된 듯 쳐다봤다. 민재는 밖으로 나갔다. 한 걸음, 두 걸음. 바람은 희미한 고무타는 냄새를 실어왔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봤다. 진흙 속에 간신히 보이는 부츠 자국. 젖을 만큼 신선하지 않고 잊힐 만큼 오래되지 않은 깊고 넓은 트레드. 그립을 위해 설계된 표준 군용이 아니었다. 그 옆에는 늦겐 담배. 지역 브랜드가 아니었다. 외국산. 수입품. 누군가가 거기 서서 기다렸다. 그때 모든 게 맞춰졌다. SUV, 검사관, 피 묻은 천. 그리고 이제 이것. 민재는 편집증이 아니었다. 그는 뒤처져 있었다. 그는 보급 창고 근처의 모션 센서를 확인했다. 비활성화,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강의를 찾으려는 게 아니었다. 지우려 했다. 그리고 민재는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기꺼이 안으로 돌아와. 강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민재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갔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생존을 위해 매 초를 매핑하는 듯.
민재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등에 손을 얹고 몇 년간 큰 소리로 하지 않았던 말을 속삭였다. 너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민재는 암호화된 노트북을 열고 더 깊이 파고들었다. 옛 연락처, 은폐된 데이터베이스, 특수 정찰 시절의 파일들. 그는 부츠 패턴을 교차 참조하고 타이어 자국을 추적했다. 민간 시스템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방산 유출 사이트의 한 비밀스러운 구석에서 무언가가 깜빡였다. 흑백 사진, 흐릿했다. 시설, 폐쇄된 위치, 기지에서 6마일 밖, 태그, 비준수 자산, 감시 실패, 생물 격리 붕괴. 그의 숨이 멎었다. 생물 감시? 강희가 도망친 게 도대체 뭐지? 하지만 더 파고들기 전에 화면이 깜빡이고 멈췄다가 깨끗이 지워졌다. 원격 종료. 파일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그때 진짜 공황이 덮쳤다. 진실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가 검색하는 걸 봤기 때문이었다. 민재는 노트북을 닫았다. 검은 화면에 비친 그의 얼굴이 응시했다. 지치고 화나고 단호했다. 구석에서 강희가 머리를 들었다. 공격 이후 처음으로 약한 다리로 기어가 민재의 손목에 코를 부드럽게 댔다. 소리도 꼬리 흔들림도 없이 그저 연결, 설명이 필요 없는 종류. 민재는 이제 알았다. 강희는 무언가에서 도망친 게 아니었다. 그 열쇠였다. 그리고 밖에 있는 무엇이든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재는 도망치지 않았다. 준비했다. 해가 뜨자 모든 본능이 움직이라고, 사라지라고, 모든 걸 태우고 증발하라고 외쳤다. 하지만 방향 없는 본능은 위장한 공황일 뿐이다. 그리고 민재는 공황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는 생존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짐을 싸는 대신 대부분의 병사가 그가 아직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기계를 부팅했다. 군사 등급 암호화가 적용된 노트북, 분류된 공기를 호흡하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그는 빠르게 타이핑하며 정보 아카이브의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갔다. 침묵이 헤드라인보다 더 크게 외치는 곳. 그는 강의를 직접 검색하지 않았다. 그건 추적당하기 너무 쉬웠다. 대신 강력한 무언가가 풀려나고 누군가가 그것을 묻으려 할 때 남는 발자국, 서명을 검색했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2주 전이 묻힌 작전 파일, 위치, 기지에서 6마일, 상태, 붕괴 후 폐쇄, 이름도, 로그도 없이 3가지 섬뜩한 용어, 비준수 자산, 감각 변형 시험, 생물 격리 실패. 그의 맥박이 조여들었다. 감각 변형? 그는 강의를 돌아봤다. 여전히 웅크린 채 이제 민재의 부츠 안쪽에 머리를 얹고 있었다. 특정 차량이 지나갈 때 귀가 실룩이는 것, 부츠 소리에 얼어붙는 공포, 라디오 주파수가 켜지지 않았을 때도 반응하는 방식. 강희는 고문에서 도망친 게 아니었다. 그것을 견뎠다. 민재는 더 깊이 파고들었고 그가 찾은 건 과학이 아니었다. 배지를 단 공포였다. 그 시험은 K9 필드 유닛의 작전 본능을 높이기 위한 승인되지 않은 시험의 일부였다. 쉽게 말해 개를 살아있는 센서로 만드는 것. 배려나 존중 없이 약물, 임플란트, 윤리적인 수의사가 듣기만 해도 청진기를 던질 조건부여로. 그리고 강의, 기록은 단 하나의 대상이 행방불명이라고 보여졌다. 격리를 탈출한 단 하나, 기지가 철수되고 나머지 자산이 중화된 후 민재는 뒤로 기대며 마른 공기를 삼켰다. 정부는 개를 잃은 게 아니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들었고 통제를 잃었으며 이제 그 실수를 지우기 위해 사냥하고 있었다. 불빛이 깜빡이고 화면이 검게 변했다. 노트북은 충돌하지 않았다. 사라졌다. 파일 지워지고 메모리 삭제. 누군가가 같은 시스템을 보고 있던 원격 종료. 민재는 일어났다. 위자가 바닥을 긁었고 그의 손은 몇 주간 필요 없었던 장전된 권총으로 본능적으로 갔다. 그는 문을 확인했다. 잠갔다. 창문은 깨끗했다. 하지만 편집증은 노크하지 않는다. 스며든다. 그리고 지금 그의 직감을 조이고 있었다. 그는 강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다. 강희가 움직였다. 많이 움직인 건 아니었지만 몇 인치 앞으로. 그의 눈은 민재를 고정했다. 애원도 공황도 없이 그저 아는 눈빛. 마치 민재가 방금 밝혀낸 비밀이 강희에게 새 소식이 아니라 기억이었던 것처럼.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다. 민재는 더 이상 길 잃은 개를 숨기는 게 아니었다. 그는 범죄, 은폐, 그리고 인간에게 포기할 모든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생물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는 기지에 머물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지휘부에 긴급 휴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경 순찰 로테이션으로 인한 번아웃, 스트레스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믿었다.
그의 기록이 그에게 그 레버리지를 줬다. 그는 부츠 안의 암호화 드라이브나 강의의 담요 안에 방수 파우치에 숨겨진 파일의 두 번째 복사본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해질녘, 민재는 민간 번호판이 붙은 낡은 군용 트럭의 운전석에 앉아 북쪽으로 향했다. 멀리 북쪽으로. 그는 검문소에서 멈추지 않고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는 강원도의 먼지 속을 길이 그에게 침묵을 비친 듯 몰았다. 12시간 후 그들은 제주도의 안개 낀 마을 서귀포에 도착했다. 작고 외딴 지금은 안전한 곳. 그곳에 그의 친구가 있었다. 전직 정보 분석가로 이제 시계공이 된 민재에게 큰 빚을 지고 있어 질문하지 않을 사람. 호수 근처의 작은 목재 오두막 안에서 강희는 마침내 웅크려 깊은 꿈없는 잠을 잤다. 민재는 창가에 앉아 탁자 위에 권총을 놓고 길을 주시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올지 몰랐다. 하지만 누군가는 올 것이다. 이제 잘못된 누군가가 진실을 알았고 그들은 그것을 더 오래 살게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서귀포는 그 주 내내 안개를 갑옷처럼 입었다. 차가운 아침, 조용한 언덕, 얼어붙지 않았어도 얼어붙은 듯한 호수. 마을은 속삭임조차 없었다. 그래서 벤이 나타났을 때 두드러졌다. 검은색, 평범하고 너무 곧게, 너무 오래. 관광객이 절대 찾지 못할 모퉁이 식당 맞은편에 주차된. 민재는 이틀째에 그것을 알아챘다. 지역 차량이 아니었고 렌터카 번호판도 로고도 움직임도 없었다. 그저 존재. 그 의도적인 고요는 관찰이 아니었다. 위협이었다. 메시지. 우리가 네가 어디 있는지 안다. 하지만 위협은 겁을 먹을 때만 통한다. 민재는 겁먹지 않았다. 그는 변했다. 그는 강희와 다른 경로로 걷기 시작했고 시간을 바꾸고 재킷을 바꾸고 한쪽 귀를 열어둔 채 듣지 않는 척했다. 강희는 짖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몸이 충분히 말했다. 그는 빈 도로에서 으르렁거리고 주차된 차를 지나길 거부하고 밤새 잠들지 않았다. 그는 다시 기억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 기억이 주변의 침묵보다 더 컸다. 그러다 골목이 나왔다. 폐쇄된 공장 뒤쪽 근처의 10분 루프. 일상적인 산책이었다. 민재는 메아리를 좋아했다. 메아리는 발소리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메아리가 그의 것이 아니었다. 안개 속에서 두 그림자가 마치 그 안에서 태어난 듯 움직였다. 조용하고 빠르고 정밀했다. 강도가 아니었고 아마추어도 아니었다. 프로였다. 경고도 말도 없이 그저 움직임. 민재는 본능적으로 목줄을 놓고 몸을 돌려맞섰다. 첫 번째 남자가 곤봉을 들고 높게 휘둘렀다. 민재는 몸을 숙이고 낮게 찔렀고 남자의 옷깃을 잡아 그의 추진력을 이용해 벽에 쾅 박았다. 두 번째 그림자는 더 빨랐다. 손의 바늘, 주사기였다. 그때 강희가 공격했다. 그는 짖지 않았다. 전속력으로 돌진했다. 온통 이빨, 순수한 공포. 그는 두 번째 공격자를 너무 세게 쳐서 둘 다 쓰레기통에 부딪혔다. 남자는 비명을 질렀다. 고통이 아니라 충격의 소리였다. 그는 저항을, 특히 아직 털 아래 갈비뼈가 드러난 강아지로부터의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다. 민재는 빠르게 끝냈다. 턱에 팔꿈치, 배에 무릎. 첫 번째 남자가 쓰러졌다. 두 번째는 허둥지둥 도망쳤고 주사기를 남겼다. 민재는 그것을 집었다. 라벨은 없었고 플런저 근처에 빨간 고리만 있었다. 바늘 끝에는 이미 신선한 오두막으로 돌아와 민재는 문과 블라인드를 잠갔다. 마치 적대적 검문소로 돌아온 듯 재산의 모든 구석을 훑었다. 평화는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실이 있었다. 이건 경고가 아니었다. 회수 임무였다. 그들은 강희를 죽이러 온 게 아니었다. 다시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왜 주사기였을까? 총알도 우리도 아닌? 민재는 주사기를 응시했다. 손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머리는 달렸다. 그들이 강희에게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었다. 연속성이었다. 실수를 지우려는 게 아니었다. 자산을 재활성화하려 했다. 강희는 바닥에 누워 눈은 유리알 같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움찔했다. 민재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다시 데려가지 않아.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다시는. 아침이 되자 배는 사라졌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민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았다. 더 강하게 사라져야 했다. 유령조차 떠돌지 않는 곳에 그들을 묻어야 했다. 그는 옛 연락처에 연락했다. 그에게 빚진 픽서. 단 하나. 그리고 민재는 지금까지 그 빚을 청구하지 않았다. 번호폰이 두 번 울린 후 목소리가 말했다. 필요한 게 뭐지? 장소? 교통 없음? 질문 없음? 그냥 조용함? 픽서가 웃었다. 그게 다야?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게 뭐지?
이 강아지가 중요한 이유를 믿을 이유. 전화가 끊겼다. 4시간 후 좌표가 도착했다. 북부 숲 깊은 곳의 오두막.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민재는 파일, 복사 드라이브, 구급 상자, 강의의 담요, 주사기를 챙겼다. 나머지는 모두 남겼다. 누군가 나중에 오두막을 발견하더라도 먼지와 아직 따뜻한 커피잔만 찾을 것이다. 증명할 수 없는 과거. 그들은 해 뜨기 전에 떠났다. 서귀포를 빠져나가는 길은 비어 있었지만 질문, 경고, 민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진실로 가득 찬 느낌이었다. 강희는 조수석의 담요에 쌓여 글러브 박스에 머리를 얹고 너무 지쳐 격려할 수 없는 병사처럼 탔다. 민재는 다음 길이 어디로 끝날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더 이상 숨는 게 아니었다. 드러내는 것이었다. 북부 숲은 너무 짙은 침묵이 윙윙거렸다. 소나무는 파수꾼처럼 서 있었고 안개는 숨결처럼 그 사이를 기었다. 민재는 드롭 포인트에 도착했다. 울창한 목재로 둘러싸인 고립된 오두막, 1차선 흙길, 휴대폰 수신 불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비명을 듣지 못할 것이다. 강희는 예상보다 빨리 적응했다. 그는 이제 더 잘 걸었다. 절뚝거리긴 했지만 걸음에 두려움이 줄고 움찔함이 줄고 경계가 늘었다. 민재는 강희가 애완동물처럼 치유되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병사처럼 재조정되고 있었다. 멍은 사라졌지만 훈련? 그건 남았다. 3일째 그들은 리듬에 들어갔다. 아침 산책, 조용한 식사. 강희가 숲을 킁킁거리며 그만이 이해하는 패턴을 추적했다. 하지만 4일째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강희는 밥을 먹지 않고 잠들지 않고 뒷창문을 그만이 들을 수 있는 속삭임을 들은 듯 응시했다. 그리고 새벽 직전 그는 사라졌다. 민재는 벌떡 일어나 소총을 들고 경계를 훑었다. 침입 흔적도 부츠 자국도 없었다. 하지만 강희의 목줄은 깔끔하게 끊어졌고 안쪽에서 잠근 오두막 문이 어쩐지 열려 있었다. 그건 맞지 않았다. 그는 흔적을 따라갔다. 진흙의 깊은 발톱 자국, 뒤섞인 낙엽, 10걸음마다 부러진 가지. 강희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 이끌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휘저어진 무언가가 통제권을 잡았다. 공황이 아니라 목적. 민재는 2마일 안쪽에서 그를 발견했다. 무너진 나무 밑에서 목숨이 걸린 듯 파고 있었다. 발바닥은 까칠했고 주둥이는 흙으로 덮였다. 그는 짖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긴박함으로. 민재는 달려가 강희를 부드럽게 끌어냈다. 하지만 강희는 낑낑거리며 구멍을 발로 찼다. 그래서 민재는 더 깊이 팠다. 뿌리를 지나 썩은 흙을 지나 삽의 금속이 딸깍 부딪힐 때까지. 묻힌 군용 가방, 방수 캔버스. 안에는 3가지가 있었다. 씻긴 사진 더미, GPS 추적기, 피 묻은 문서가 든 작은 플라스틱 파우치. 그리고 각각에는 이름이 있었다. 리졸브 프로젝트, 9번 피험자, 조련사 종료, 자산 미회수. 민재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한 장의 사진은 금속 케이지에 줄지은 개들을 보여줬다. 절반은 죽은 눈이었다. 한 마리가 멀리 구석에 갈비뼈가 드러난 채 렌즈를 향해 경계하며 보고 기다렸다. 아래 캡션은 모든 임계값 이상 수행, 위험한 공감 유지, 진정제 실패. 민재는 뒤로 기대며 손에 든 문서가 떨렸다. 강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핵심 실험이었다. 그들이 부수지 못한 유일한 존재. 그는 이 장소를 기억했다. 여기서 사냥당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탈출하며 진실을 묻었기 때문이었다. 잠시 숲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강희는 기어가 민재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애정을 찾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마지막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병사처럼. 민재는 말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 없었다. 가방 안의 모든 종이는 강희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했다. 훈련으로 위장한 고문, 신경 조작, 행동 재배선, 실패한 시험, 폐기된 자산, 그리고 단 하나의 이상현상, 감정을 유지하고 저항하고 생존하고 도망친 게. 그는 문서를 챙기고 가방을 코트 아래 숨기고 추적기를 집었다. 그것은 여전히 깜빡였다. 느린 빨간 맥박, 아직 어딘가에 연결된, 아마도 여전히 전송 중인, 위험하지만 진실로의 끈이기도 했다. 그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이것을 파괴하고 강희를 영원히 숨기거나 사용의 모든 것을 폭로하거나.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강희가 낮고 깊은 으르렁을 냈다. 민재는 그의 눈을 따라 나무 사이 능선을 올려다봤다. 움직임의 반짝임, 실루엣, 그리고 소리도 잡담도 없이 그저 존재.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재는 천천히 물러서며 소총을 쥐었다.
가방이 그의 갈비뼈를 눌렀다. 강희는 짖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서 민재의 다리에 어깨를 스치며 마침내 따라잡은 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은 나무 속으로 더 깊이 사라졌다. 게임은 바뀌었다. 사냥꾼에게 이제 이빨이 생겼다. 그리고 사냥감? 그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 48시간은 주먹에 갇힌 심장 박동처럼 움직였다. 민재는 잠들지 않았다. 강희는 쉬지 않았다. 숲은 더 이상 피난처 같지 않았다. 마지막 무대 같았다. 세상이 있거나 깨어나기 전이 마지막 코너. 민재는 도망쳐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위성을 가진 그림자를 앞지를 수는 없다. 그래서 그는 전술을 바꿨다. 그는 나라를 움직이고 관심을 끌 유일한 사람을 불렀다. 이지연. 독립 저널리스트, 전직 전쟁 특파원. 민재의 부대가 시리아에서 혼란스러운 배치 중이었을 때 함께했던, 이제는 전국 언론이 왜곡하기 이틀 전에 이야기를 터뜨리는 강렬한 지하 뉴스 스트림의 진행자. 그들은 전라남도 외곽의 자갈길 옆 싸구려 모텔에서 만났다. 창문은 막고 전화는 차에 두었다. 강희는 침대 아래 문에 눈을 고정했다. 이지연은 거칠어 보였다. 후드티, 다크서클, 장군들을 긴장시켰던 그 눈빛. 하지만 민재가 탁자 위에 가방을 올리고 사진을 꺼냈을 때 그녀의 침묵은 신성해졌다. 군용견을 고문했다는 게 아니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이 하나를 만들었고 그가 살아남았다는 거지.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 없었다. 그녀는 파우치를 열고 읽었다. 눈이 커졌다. KG 안강희의 사진은 1000개의 헤드라인보다 더 많은 걸 말했다. 미회수라고 적힌 보고서, 빨간 도장, 추적기 코드, 혈액 일치 문서, 심리 강화가 표준 억제와 양립 불가, 같은 문구가 담긴 현장 노트. 모든 문장은 군사용어로 덮인 범죄처럼 들렸다. 그리고 강희가 탈출한 지 사흘 후 발행된 킬오더. 최종 준수라 표시된 회수가 아니었다. 반환도 아니었다. 최종. 이지연은 뒤로 기대었다. 12시간 안에 생방송으로 나간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우리는 사라지거나 모든 걸 바꾸거나. 그녀는 배낭에서 라이브 스트림 송신기를 꺼냈다. 위성 지연 없음. 기업 방화벽 없음. 그냥 순수 신호. 그녀의 20만 구독자와 너무 늦기 두려운 전국 언론의 직접 송출. 민재는 창가에 서서 나무 라인을 훑었다. 강희는 짖지 않았다. 그는 방 중앙으로 기어가 누웠다. 그의 몸이 마침내 고요했다. 마치 변화를 감지한 듯. 마치 세상이 마침내 자신이 당한 것을 볼 순간임을 아는 듯. 스트림은 자정에 시작됐다. 1시간 만에 샵 강희의 계정일을 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였다. 아침이 되자 주요 언론이 이를 다뤘다. 정오가 되자 군 대변인은 연관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문서는 명확했고 타임스탬프는 진짜였으며 대중은 분노했다. 사람들은 강희가 견뎌낸 것, 그가 침묵 속에 짊어진 것을 보았다. 웹에는 사진이 넘쳤다. 군경과 함께한 병사들, K9 파트너가 구한 임무를 회상하는 참전용사들, 불에서 아이를 끌어낸 게 이야기를 공유하는 부모들. 세상은 강희 주위로만 뭉친 게 아니었다. 그가 상징하는 것 주위로 뭉쳤다. 조건 없는 충성, 목소리 없는 고통, 복수 없는 생존. 이틀 후 국회 청문회가 강제로 열렸다. 소환장이 날아갔다. 퇴역 장교들이 기자실로 끌려갔다. 한 익명의 내부자는 강희의 탈출이 감정이 약점이 아니라 저항임을 증명한 후 종료된 다른 유사 프로그램의 존재를 유출했다. 그리고 민재? 그는 카메라 밖에 머물렀다. 그와 강희는 서귀포로 돌아갔다. 도망자가 아니라 세상이 마침내 믿기로 한 증인으로. 오두막은 여전히 거기에 손대지 않은 조용한 채로 있었다. 하지만 침묵은 이제 달랐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평화였다. 강희는 호수 옆에 서 있었다. 이제 더 강해졌다. 눈은 더 밝았고 털은 더 두꺼웠다. 그는 절뚝이지 않았다. 그는 뛰었다. 도망치지 않고 향해, 물을 향해, 자유를 향해, 마침내 그를 이해한 세상을 향해. 민재는 현관에 앉아 그를 지켜봤다. 말도 명령도 없었다. 그저 전사와 동반자 사이에 오래된 보이지 않는 선, 서로에게서 치유를 찾은 두 부서진 영혼. 어쩌면 그게 처음부터 요점이었을지도. 어떤 이야기는 영웅에 관한 게 아니다.